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의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하나둘 입양되어 떠났죠. 저만 남았습니다. 19살이 될 때까지 그 철문 안에 있었어요. 누구도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붙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했죠. 도서관 불이 꺼질 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제게 미쳤다고 했어요. 대학에 가야 해요. 반드시 가야 한다고요. 현주야,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러다가 몸 상해.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니까 그냥 놔두세요. 서울의 명문대 회계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기숙사에 들어간 첫날 밤 저는 울었죠. 처음으로 제 힘으로 얻은 방이었습니다. 졸업 후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어요. 3번 떨어졌습니다. 4번째에 붙었죠. 합격증을 받던 날 고아원 원장님께 전화했어요. 원장님, 저 회계사 됐어요. 진짜로 됐어요. 원장님은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셨습니다. 지금 저는 35살입니다. 대형 회계법인의 회계사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눈을 뜹니다. 고아원 기상 시간이었거든요. 그 습관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어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회계법인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이 떨렸어요. 3년차 선배가 저를 맞았죠. 박준혁 선배였습니다. 신입이시죠? 이현주 회계사님? 네, 맞습니다. 긴장 많이 하셨네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괜찮습니다. 선배는 제게 업무를 가르쳐 주었어요. 늦은 밤까지 남아 제 실수를 고쳐주었습니다. 다른 선배들은 퇴근했지만 그는 남았죠. 저는 그저 일에만 매달렸어요. 현주 씨, 저녁은 먹었어요? 일 끝내고 먹으려고요. 벌써 10시예요. 같이 뭐라도 먹어요.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선배님 먼저 가세요. 그는 제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대신 편의점 김밥을 책상에 놓고 갔어요. 1년이 그렇게 흘렀죠.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저와 선배만 남았어요. 선배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현주 씨, 나 할 말이 있어요. 네? 1년 동안 지켜봤어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얼마나 외롭게 버티는지 다 봤어요. 무슨 말씀을... 좋아해요. 진심으로. 나랑 만나줄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이 제게 허락된 건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했죠. 저는 가진 게 없어요. 가족도, 집도 아무것도.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나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2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시부모님을 처음 뵌 날 저는 무서웠죠. 어머,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어디서 만났니? 현주 양, 우리 아들이 고생 많이 시키죠?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내가 대신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현주 씨 부모예요. 친정엄마 대신 내가 있을게요. 그분들은 제가 고아라는 걸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습니다.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는 일이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하는 사람의 등장으로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습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검은 세단이 무릉덩이를 지나갔죠. 흙탕물이 제 정장을 덮쳤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50대 후반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저는 그가 사과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제게 시선도 주지 않았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남자는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뭐요? 옷이 이렇게 됐는데 사과라도 하셔야죠.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당신이 거기 서 있었잖아. 네? 지금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담배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아가씨, 세상 그렇게 만만하게 살면 안 돼. 증거 있어? 내가 일부러 튀긴 증거. 이게 증거 아니에요? 제 옷 좀 보세요. 그게 내 차에서 튄 건지 누가 알아, 어? 함부로 시비 걸지 말고 그냥 가. 제가 할 말을 잃었을 때였어요. 누군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다 봤어? 뭐야? 내가 다 봤다니까? 일부러 물 튀긴 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당장 사과 안 해? 아니, 아줌마 누구야? 갑자기 나타나서. 누구긴 누구야. 지나가는 사람이지. 빨리 사과해. 안 그럼 경찰 부를 거야. 아줌마의 기세에 눌렸는지 남자가 움찔했어요.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미안합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차를 타고 떠났죠. 저는 아줌마를 돌아봤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줌마는 제 얼굴을 빤히 봤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어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게요. 아니야, 나 급해서. 그냥 조심하세요. 아줌마가 돌아서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뒷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죠. 출근 시간이 다 되어서 서둘러 회사로 갔어요. 화장실에서 옷을 닦으며 계속 그 아줌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거울을 보니 정장 재킷에 진흙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급하게 물티슈로 닦아냈죠. 그 아줌마의 눈빛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제 얼굴을 볼 때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출근 전 늘 들르는 카페였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려고 지갑을 찾았죠. 없었습니다. 가방을 뒤집어도 없었어요.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에 줄도 길었죠. 잠시만요. 분명 여기 있었는데. 천천히 찾으세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일단 제가 다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돌아보니 그 아줌마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절 도와준 그분이었죠. 아가씨, 이거 찾아요? 제 지갑을 들고 계셨어요. 멍하니 받아들었습니다. 어떡해. 아파트 앞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급하게 나오시느라 떨어뜨린 것 같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또 도움을 받네요. 커피값을 계산하고 돌아섰어요. 아줌마는 아직 거기 서 계셨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게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2번이나 도와주셨는데. 아줌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예쁜 아가씨네요. 참 곱게 자랐어. 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건강하세요.
급하게 카페를 나가시는 뒷모습을 봤어요. 손등에 아직 그분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슬픈 온기였어요. 제 얼굴을 보는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았죠.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사람처럼. 그런데 왜 그렇게 슬퍼 보였을까요? 커피를 들고 회사로 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분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눈매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만나는 그런 눈매요. 차 안에서 백미러를 봤어요. 제 눈가와 닮았습니다. 광대뼈의 각도도 입술 선도 어딘가 비슷했죠.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것처럼요. 회사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봤어요.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오늘도 파이팅! 사랑해! 평범한 일상의 메시지였습니다. 며칠 뒤 퇴근 후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누군가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 아줌마였습니다. 벤치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고 계셨죠. 남편과 함께 걸어가다 마주쳤어요. 아줌마가 우리를 보고 몸을 돌리려고 했어요. 그러다 다시 멈춰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시나 봐요. 아니에요. 그게... 아줌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떨렸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누구신데요? 내가 2번이나 도움받은 분이야.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아줌마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너무 늦었어. 너무 늦게 와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네 엄마야, 현주야. 네 친엄마.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35년 전에 너를 고아원에 내가 너를 버렸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잠깐만요. 이게 지금 무슨... 현주야, 내가 엄마야. 네 엄마란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이 절 붙잡지 않았다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아줌마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친모라고 주장하는 그 여자가요.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35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왜 이렇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까요?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대신 말했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저희 3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집에 들어가자 남편이 커피를 내왔죠. 친모라는 여자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면서요. 21살이었어. 너를 낳았을 때 혼자였어. 네 아빠는 그 사람은 도망갔어. 임신 사실을 알고 바로. 돈이 없었어. 정말 단 하루도 굶지 않은 날이 없었어. 너한테 줄 분유도 못 사고 기저귀도 못 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달을 버텼어. 딱 1달. 그리고 너를 고아원 앞에 놨어.
추운 겨울이었는데 담요 하나 제대로 못 사줬어. 그래서요. 35년 만에 나타나신 이유가 뭐죠? 찾으려고 했어. 정말이야. 3년 뒤에 다시 갔어. 그런데 고아원에 화재가 났었대. 서류가 다 타버렸다고. 네 기록이 없어졌다고 했어. 저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5살 때 고아원 화재 사건이 있었죠. 10년 전에야 찾았어.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너 대학 다닐 때였어. 멀리서 봤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 친구들이랑 웃는 거. 그때 찾았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래, 미안해. 그런데 못 나타났어. 내가 어떻게 나타나?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나타나면 네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았어.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콧물까지 흘리며 추하게 울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보고 싶어서 죽기 전에 한 번은 엄마라고 불러줬으면 해서. 그래서 용기 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주야, 괜찮아? 몰라. 정말 모르겠어. 그녀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피했어요. 오늘은 그만 가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알았어. 연락처 줄게. 천천히 생각해. 엄마가 기다릴게. 그녀가 떠난 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았어요. 많이 놀랐지? 어릴 때는 매일 꿈꿨어. 엄마가 찾아오는 꿈.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느껴져. 그녀가 떠난 후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4시 또 눈이 떠졌어요. 남편이 제 등을 쓸어주었죠. 자야지.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그 사람 정말 내 엄마일까? 글쎄, 너무 갑작스럽긴 하네. 보고 싶었어. 평생 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한 거야. 35년이야. 그 긴 시간을. 친자 검사 해볼래. 확실히 알고 싶어. 그래, 원한다면. 다음 날 그 여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친자 검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 당연히 해야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내일 오전 10시 병원으로 오세요. 주소 찍어드릴게요. 병원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초라한 옷차림이었어요. 낡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죠. 왔구나, 우리 현주. 검사실은 이쪽이에요. 체열하는 동안 그녀가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금방 끝나. 어릴 때도 주사 무서워했지? 태어났을 때 예방접종하느라. 기억나지 않아요. 한 달밖에 안 키웠다면서요. 그래도 기억해. 다 기억해.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서류를 보여주었죠. 99.9% 일치합니다. 생물학적 모녀 관계가 맞습니다. 종이가 떨렸습니다. 아니, 제 손이 떨렸던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엄마였네. 현주야. 35년 만에 엄마가 생겼어. 근데 왜 기쁘지가 않지? 병원을 나와 그녀에게 전화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어요. 맞대요. 우리가 모녀가. 그래, 알았어. 고마워. 검사해줘서.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정말 괜찮겠니?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그 후 한 달에 2번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었어요. 친모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았죠.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가족은 없어요? 다른 자녀나? 없어. 너 보낸 후로 혼자 살았어. 죄스러워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나겠어. 그녀는 자기 집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을 피했어요. 어디 사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집이 너무 형편없어서 부끄러워. 나중에 알려줄게. 그래도 제발 시간을 좀 줘. 네가 실망할까봐 무서워. 추석이 되었습니다. 시댁에 가기 전날이었어요. 친모에게 전화했죠. 혼자 추석 보내요? 응, 늘 그래왔으니까. 집이라도 가볼게요. 송편이라도 같이 먹어요. 아니야, 안 돼. 정말 안 돼. 엄마.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라고 불러줬네. 우리 현주가. 집 주소 알려줘요. 지금 갈게요. 한참 망설이다 주소를 알려주더군요. 서울 변두리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심했어요. 들어오지 마. 밖에서 기다려. 뭐가 부끄러워요. 들어갈게요. 좁은 방에는 낡은 이불과 밥솥 하나뿐이었습니다. 냉장고도 없었어요. 창문 밖으로 사람들 발만 보였죠.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습기로 부푼 자국들이 지도처럼 퍼져 있었어요. 구석에는 라면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익숙해. 오래 살았어. 너 찾느라 돈을 다 써서.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서. 라면만 드셨어요? 냉장고도 없는데. 그것도 맛있어. 괜찮아. 진짜 괜찮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함께 온 남편도 충격을 받은 듯 했죠. 이런 곳에서 사셨군요. 사위 보기 부끄럽네. 이런 곳에. 어머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가족인데 당연하죠. 고마워 여보. 그날 밤 친모와 송편을 빚었습니다. 친모가 제 손을 잡고 빚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손가락이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죠. 이렇게 하는 거야. 예쁘게 빚어야 돼. 송편은 정성이거든. 엄마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우리 엄마한테. 네 외할머니한테. 돌아가셨지만 네가 태어나기 전에. 외할머니도 계셨구나. 그래,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셨을 거야. 손녀 얼굴 한 번 못 보고 가셨어. 송편을 찌는 동안 친모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100일 사진도 아닌 그저 흐릿한 사진 한 장. 이게 전부야. 네 흔적은 이것뿐이었어. 사진 속 아기가 저였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 제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송편을 나눠 먹었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가을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죠. 친모는 계속 울었고 저는 그런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과 의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 번호였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한미숙 씨 보호자 되시나요? 네? 한미숙이요? 이 번호가 비상 연락처로 되어 있어서요. 화재 사고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남편과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친모는 응급실 베드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연기를 좀 마셨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운이 좋으셨어요. 화재요? 어떻게?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시작됐답니다. 반지하까지 연기가 가득 찼다고. 친모가 눈을 떴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현주야, 미안해. 또 패키치네. 무슨 소리예요? 다친 데는 없어요? 집이 다 탔대. 가진 것도 없었는데 그마저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했어요. 초기 조사로는 1층 원룸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전기 가부와 추정이고요. 반지하는 피해가 심한가요? 연기 피해가 심합니다. 아마 살림살이는 거의 못 쓸 겁니다. 친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진이 거기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엄마, 괜찮아요. 사진은 또 찍으면 돼요. 그래도 그건 네가 아기 때.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갈 곳이 없는 친모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우리 집으로 모시자. 당분간이라도. 괜찮겠어? 당연하지.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친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패기칠 수 없어. 찜질방이라도.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찜질방이라니. 우리 집 가요. 정말 괜찮겠니?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친모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창밖으로 새벽 도시에 불빛들이 흘러갔죠.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모가 우리 집에 온 지 2달째였습니다. 그날 아침 화장실에서 전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었어요. 2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주었죠. 남편이 절 안아주었어요. 우리가 부모가 되는구나. 무서워. 잘할 수 있을까? 잘할 거야. 우리 둘이면. 거실로 나가니 친모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뭔가 눈치챘나 봐요. 현주야, 무슨 좋은 일 있니? 얼굴이 환해. 엄마, 저 임신했어요. 정말? 정말이야? 친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내가 손주를 보는구나. 꿈만 같아.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있는 날이 많았어요. 친모가 늘 곁에 있었죠. 생강차 끓여왔어. 이거 마시면 좀 나을 거야. 엄마도 힘든데.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도 나 임신했을 때도 이랬어. 배가 불러오면서 친모는 더 헌신적이었습니다. 매일 영양식을 만들었어요. 태교 음악도 틀어주었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친모가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너한테는 이런 거 못 해줬는데.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엄마, 그만해요. 지나간 일이잖아요. 이 아이는 절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줄 거야.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친모가 먼저 일어나 가방을 챙겼죠. 병원에서 10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친모는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힘내. 조금만 더 힘내. 잘하고 있어.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있잖아. 딸이 태어났습니다. 2.8kg의 작은 아기였어요. 친모가 아기를 안았을 때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내가 어떻게 너를.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아기를 보며 계속 울었어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중얼거렸죠. 서윤아, 할머니야. 너는 절대 혼자가 되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뭐든 다 해줄게. 퇴원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친모는 밤낮 없이 아기를 돌봤어요. 새벽 분유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친모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왜인지 낯설었어요. 가끔 아기를 보는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다른 누군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설명할 수 없지만 무언가 불안했어요. 어느 날 새벽 아기 울음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친모가 아기를 안고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다시 만났네. 서윤이가 돌을 지났습니다. 친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 조심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었죠.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냉장고를 마음대로 뒤지고 제 화장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점점 도가 지나쳤죠.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낯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비싼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한정식 도시락이 6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분들은 누구예요? 아, 현주 왔니? 내 친구들이야. 오랜만에 만났어. 미리 얘기라도. 괜찮아. 우리 딸이 회계사라고 자랑 좀 했어. 같은 회계사 사위도 있고. 친구라는 사람들이 제게 인사했습니다. 담배 냄새가 진동했어요. 딸이 정말 잘 됐네. 집도 이렇게 좋고. 미숙이 팔자 이제 폈구나. 그렇게 고생했는데. 야, 미숙아, 너 완전 금수저 됐네. 강남 아파트의 회계사 딸이라니. 그러게,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아. 다 우리 딸 덕분이지. 저녁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서윤이가 낮잠을 자다 깨서 울었어요. 친구들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갔죠. 며칠 뒤 카드 청구서를 확인하다 깜짝 놀랐어요. 백화점에서 300만 원이 넘게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드린 카드였죠. 명세서를 보니 명품 브랜드 가방과 옷이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아, 그거 옷 좀 샀어. 너무 남루해 보여서. 300만 원이 넘는데요? 그것도 제 카드로? 35년 동안 못 입었잖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어? 네가 준 카드니까 썼지. 그건 생활비 쓰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친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생활비? 내가 거지야? 용돈 받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니라 35년을 떨어져 있었어. 35년. 그동안 네가 누린 걸 나는 하나도 못 누렸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날 버려서 그런 거잖아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래, 내가 버렸지. 내가 나쁜 년이지.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것도 못 받는다 이거니? 응? 그래, 네가 입은 옷 학비, 그 모든 게 다 내가 해줬어야 하는 거지. 근데 못 해줬으니까 난 엄마도 아니라 이거지. 내가 줬어야 할 건데. 어머니, 현주가 그런 뜻이 아니라. 닥서방은 나서지 말게. 이건 우리 모녀 일이야. 자네가 왜 끼어들어? 친모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컵이 떨어져 깨졌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응? 가난한 게 죄야? 어려서 애 낳은 게 죄야? 평생 죄인처럼 살았는데 이제 와서 조금 쓴 게 그렇게 큰 죄야?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집도 없는 내가 어디로 가? 이제 다 늙어서 노숙이라도 하라고? 죽으라는 거지? 그래, 죽으면 되지. 죽으면! 친모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서윤이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현주야,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내가 심해? 저 사람이 변한 거잖아. 처음엔 조심스러워하더니 이제는. 그래도 35년의 죄책감이 있잖아. 조금 이해해줘. 이해? 매일 이러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친모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보따리에 옷가지를 쑤셔 넣었어요. 보따리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 나갈게. 패 끼쳐서 미안해. 엄마, 그만해요. 어디 가려고. 찜질방이든 어디든 가지. 서럽게 사는 게 내 팔짱가 봐. 딸한테도 천덕꾸러기니까. 현관문을 열려는 친모를 남편이 막았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가족끼리 이럴 수 있죠. 가족? 나를 가족으로 봐? 그럼 이렇게 돼야겠어? 결국 남편이 1시간을 달랬습니다. 친모는 마지못해 짐을 풀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친모는 더 당당해졌고 저는 더 불편해졌죠. 일주일 뒤였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회사를 조퇴했어요. 열이 나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죠. 집에 조용히 들어갔어요. 담배 냄새가 났어요. 베란다에서 친모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거실 매트에 혼자 있었어요. 울다 지쳐 잠든 모습이었죠. 친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걔는 내 말이면 뭐든 들어. 뭔가 더 말하는 것 같았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요. 제 존재를 느꼈는지 친모가 돌아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현주야, 언제 왔니? 방금요. 누구랑 통화했어요? 아, 친구. 그냥 친구야. 저는 서윤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뺨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애가 울었는데 왜 방치했어요? 잠깐 통화하느라. 미안. 베란다에서 담배 피운 거예요? 친모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가 있는 집에서 담배를? 언제부터 피운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가끔, 아주 가끔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가요. 뭐? 집에서 나가라고요. 더는 못 참겠어요. 친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까의 당황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돌아왔어요. 또 이러는구나. 엄마를 버리려고? 아랫집에서 담배 냄새 난다고 항의했었어요. 우리 집엔 담배 피우는 사람 없다고 했는데 엄마였네요.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큰일이죠. 서윤이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통화. 걔는 내 말이면 뭐든 들어? 이게 뭔 뜻이에요? 친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친구일 얘기야. 거짓말하지 마요. 뭔가 숨기고 있죠? 숨길 게 뭐가 있어? 나 의심하는 거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윤이가 깨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갈게. 이 나이에 딸한테도 쫓겨나는구나. 죽어야겠지. 죽어야.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현관에 구두를 벗으며 지친 표정이었죠. 또 싸웠어? 여보, 뭔가 이상해. 누군가랑 통화하면서 이상한 얘기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넌 왜 자꾸 날 의심하는 거니? 일단 진정하고 얘기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여자가 무언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요. 남편이 친모를 달랬습니다. 친모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죠. 안방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서윤이는 남편 품에서 잠들었어요. 현주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야. 분명 뭔가 이상해. 어머니가 친구랑 통화한 것 뿐이라잖아. 아니, 분명 뭔가 있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친자 검사까지 했잖아. 당신 엄마인데. 그게 이상한 거야. 뭐가? 느낌이 달라. 처음 만났을 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제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잡아주었죠. 여보, 나 무서워.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엄마가 맞을까? 현주야. 아니, 엄마가 맞다고 쳐도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해. 난 느낄 수 있어. 말로 설명은 못하지만 뭔가 있어.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친모의 통화 내용이 계속 맴돌았죠. 새벽에 거실로 나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요. 친모 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저만 남았어요. 친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병원 다시 가요. 병원? 왜? 친자검사 다시 하고 싶어요. 뭐? 왜 갑자기? 친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날 의심하는 거야? 네 엄마를? 그냥 확실히 하고 싶어요. 이미 했잖아. 99.9% 나왔잖아. 그래도 친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네가 날 믿지 못하는구나. 35년 만에 만난 엄마를. 믿고 싶어요. 정말 믿고 싶은데 그럼 믿어. 왜 자꾸 의심해?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의 어둠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흥신소를 찾아갔죠. 그 사람의 모든 걸 알고 싶어요. 과거, 현재, 주변 사람들까지 전부요. 비용이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낼게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친모는 여전히 우리 집에 있었어요. 저는 작은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엄마, 이제 독립하셔야 할 것 같아요. 원룸 하나 구해드릴게요. 현주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붙잡는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의 손처럼요. 내가 어떻게 널 찾았는데 이렇게 버리면 안 돼. 현주야, 엄마 버리지 마. 제발 죽을 때까지 조용히 있을게. 네 눈에 안 띄게 살게.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 저를 말렸어요.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저렇게 사과하시는데. 서윤이 어머님께 맡겨. 당장. 뭐? 아니, 우리 엄마한테? 왜 갑자기 애를... 느낌이 이상해.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어. 제발 이번만큼은 내 말 들어줘. 저는 그날로 아이를 시댁에 맡겼습니다. 친모는 울며 매달렸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서윤이까지 할머니한테서 떼어놓는 거야? 내가 그렇게 못 믿어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이가 없는 집은 텅 빈 것처럼 조용했죠. 친모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연차를 내고 서류 정리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죠. 흥신소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조사 완료, 첨부 파일 확인 요망.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상했죠. 오후 3시인데 이렇게 졸릴 리가 없었어요.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간신히 의식을 붙잡고 책상을 둘러봤어요. 주스잔이 보였죠. 제가 늘 마시던 오렌지 주스병이었습니다. 친모가 아침에 건네준 거였어요. 현주야, 피곤해 보이는데 이거라도 마셔. 비타민 들어있어서 좋대. 그때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을 마주치지 않던 그 표정이요. 문득 집 방 문틈으로 뭔가 스며들었어요. 연기였습니다. 회색빛 연기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가 연기로 가득했어요. 불이야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스에 수면제가 들어있던 게 분명했어요. 수면제 때문인지 혀가 제대로 돌지 않았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이미 현관문에서 연기가 차올라 있었죠. 현관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었어요. 12층이었습니다. 뛰어내릴 수는 없었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수건을 물에 적셔 코와 입을 막았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졌어요. 다시 현관문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문고리가 뜨거웠습니다. 불길이 복도를 타고 올라온 거였어요. 문을 열 수가 없었죠.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만약을 위해서 왕관기 설치했어. 베란다에 있으니까 알아둬. 그런 거 왜 설치해? 불길한데. 만약을 위해서야. 고층이잖아. 혹시 모르니까. 뒷베란다로 뛰어갔어요. 왕관기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고리를 몸에 걸었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12층 아래가 아득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저는 베란다 난간을 넘었습니다. 왕관기 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몸이 흔들렸어요. 위를 올려다보니 검은 연기가 창문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10층을 지났습니다. 팔이 아팠어요. 9층, 8층. 그때 위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였어요. 파편이 떨어졌죠. 저는 이를 악물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7층, 6층, 5층. 손바닥이 쓸려 피가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층쯤 왔을 때 아래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사람 있어요! 빨리 119에 신고해요! 매트리스 가져와, 빨리! 마침내 땅에 발이 닿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살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하지만 정신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수면제가 제대로 퍼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빨간 소방차의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절했어요. 누군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익숙한 손이었습니다.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죠. 흐릿한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어요. 목구멍은 연기를 마셔서인지 따끔거렸습니다. 여보, 정신 들어? 괜찮아?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의사 불러올까?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병원이야? 병원이야. 집에서 불이 나서 왕관기로 탈출했다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늦게 알아서 미안해.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이 차올랐죠. 왕관기를 타고 내려올 때의 공포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 여자가 날 죽이려고 했어. 무슨 소리야? 그 여자라니. 진정해. 천천히 말해. 엄마라고 하는 그 여자.
내가 늘 마시는 주스에 수면제를 탔어. 분명히 그랬어.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거든. 그리고 불을 질렀어.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화재는 지금 조사 중이래. 전기 합선일 수도 있다고. 아니야. 절대 아니야. 흥신소 조사 결과 봐. 내 폰 어딨어? 그 여자한테 내 연남이 있어. 여보, 내 핸드폰.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 있었지만 다행히 작동했어요. 흥신소 파일을 열어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흥신소가 보낸 파일을 손가락으로 확대하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그 여자와 남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죠. 이 남자 기억나? 내가 말했었잖아. 주차장에서 나한테 흙탕물 튀기고 시비 걸었던 그 남자야. 아, 그때 그 남자? 어머니가 나타나서 혼냈다던? 맞아.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었어. 이 남자가 그 여자의 내연남이야. 7년째 만나고 있대.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7년이라고? 우리 결혼한 지 3년인데 그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던 거야.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라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경찰 조서 사본이 화면에 떴어요. 다세대 주택 화재 사건 방화 의혹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죠. 이거 봐. 그 여자가 살던 원룸 화재 사건이야. 그 여자 방화 의혹으로 경찰 조사받았대. 유력한 용의자가 바로 한미숙, 그 여자고. 뭐? 아니, 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고? 도대체 왜? 그래서 우리한테 온 거야. 불쌍한 척하면서. 집도 타서 갈 곳도 없다면서 눈물 흘리고 다 거짓이었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마를 짚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럼 오늘 집 불도 그 여자가 한 거야? 당신을 죽이려고? 내가 늘 마시는 오렌지 주스 있잖아. 아침에 그 여자가 건넸는데 마시자마자 졸음이 쏟아졌어. 수면제를 탄 거야. 그리고 불을 지른 거지. 내가 정신 잃고 타 죽길 바랐겠지. 남편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로 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차가워졌어요. 정말 미친년이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을 죽이려 하다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나도 모르겠어. 지금 당장 경찰에. 남편은 이미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112를 누르며 신고를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살인 미수 사건 신고합니다. 제 아내가 누군가에게 습격당했어요. 방화와 약물 투여로. 네, 지금 병원입니다. 용의자 신원도 알고 있어요. 남편은 차분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미숙이라는 이름, 내연남의 존재, 과거 방화 전력까지요. 전화를 끄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그 여자가 무슨 짓을 더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어요. 화재가 현관문에서 시작된 점, 그리고 제 증언을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한미숙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잠적한 거였죠. 집에 있던 물건들도 대부분 가져갔습니다. 경찰은 공개 수배령을 내렸어요. 전국에 한미숙과 내연남의 사진이 뿌려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토록 찾던 소식이 왔습니다. 한미숙 체포했습니다. 지방의 한 펜션에서 내연남과 함께 있었어요. 전남 쪽이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
다음 날 경찰서로 불려갔어요.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를 맞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미숙 씨, 일란성 쌍둥이였어요. 일란성 쌍둥이요? 네, 한미숙에게는 한미정이라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미정 씨가 바로 이연주 씨의 진짜 친모였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그 여자는 내 친모가 아니라 한미숙은 당신의 이모였던 거죠. 친모의 쌍둥이 언니요. 일란성 쌍둥이는 DNA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친자 검사에서도 친자로 나온 거예요. 그럼 진짜 어머니는 한미정 씨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2004년인가 2005년쯤이었다고 하네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진짜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었던 거예요. 20년 전에 이미. 왜 그 여자가 친모인 척 접근한 거죠? 재산이 목적이었습니다. 한미숙은 빚이 많았어요. 내연남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신이 회계사로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이제야 모든 게 맞춰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그 위화감, 그 차가운 손길과 이상한 눈빛, 말로 설명할 수 없던 그 느낌이 바로 이거였어요. 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느꼈던 본능적인 거부감. 제 촉이 맞았던 거예요. 처음엔 당신에게 얹혀 살면서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이 의심하고 조사까지 시작하자. 그래서 날 죽이려고 한 거군요. 맞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자신이 유일한 혈육이라며 남편분께 의지할 생각이었겠죠. 소름이 돋았어요. 그 여자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한미숙은 동생이 죽은 후 동생 행세를 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는 점을 악용한 거죠. 정말 악랄한 여자네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진짜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고 만난 건 가짜였다니요. 그래도 이제는 알았어요. 왜 그토록 불안했는지, 왜 그토록 거부감이 들었는지. 제 마음이, 제 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는 제 엄마가 아니었다는 걸요.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가 계속됐어요. CCTV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현장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며칠 후 형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CCTV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화재 당일 집 건물에 들어간 사람이 확인됐어요. 조상철, 한미숙의 내연남입니다. 그 남자가 직접 불을 지른 거군요. 맞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현관문 앞에서 무언가 하는 모습도 포착됐고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우리 집에 불을 지른 것도 그 내연남이었던 거예요. 형사님이 이어서 말했어요. 조상철 신문했습니다.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한미숙이 시켰다고 자백했습니다. 역시 그 여자가. 네, 한미숙이 당신 일정을 파악해서 집에 있을 시간을 노렸다고 합니다. 오렌지 주스에 수면제를 탄 것도 한미숙이었고요. 남편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여자가 정말로 당신을 죽이려고 믿을 수가 없네. 모든 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연주 씨 재산을 노린 거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여자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생각하니 끔찍했습니다. 추측이지만 종국에는 남편분도 제거하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야 모든 재산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에 노출됐던 거였습니다. 정말 악마 같은 여자네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한미숙 계좌를 조사했더니 도박 빚이 수억이었어요. 조상철도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요. 절박했던 거죠. 그래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니.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분노로 떨리는 손이었지만 저를 위로하려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 끝났어. 그 악마들 이제 처벌받을 거야. 당신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정말로.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미숙은 살인 미수, 방화, 사기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상철도 공범으로 기소됐고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한민숙은 끝까지 발뺌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한미숙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조상철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진짜 엄마가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봐 주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처벌을 받았어요. 악한 계획은 실패했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해요. 진짜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고요.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저를 찾다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적어도 엄마는 저를 사랑했던 거니까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아무래도 네 엄마가 지켜준 것 같다. 맞아요. 제 본능이, 제 직감이 저를 구한 거였어요. 혈연의 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진실을 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었죠. 정말 그랬어요. 아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놀아줘.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이 아이에게는 제가 겪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가족만 행복하게 살자. 응, 그래야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이 살아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제약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아니, 평범하다기엔 좀 억울하지요. 월급도 꽤 괜찮았고 저축도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던가요.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진짜 남자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막장 드라마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 덕분에 재밌게 살긴 했어요. 남편이란 놈 때문에 제 인생이 막장 코미디가 됐거든요. 저희 아버지와 시아버지는 해병대 동기였어요. 그것도 아주 끈끈한 전우애를 자랑하는 그런 사이였죠. 술만 먹으면 서로 목숨 구해준 얘기를 100번은 하셨습니다. 제가 8살 때 처음 그 꼬마를 봤어요. 4살짜리가 코 흘리면서 저한테 달라붙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인형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요. 야, 코 좀 닦고 다녀. 더럽게. 내 인형 만지지 마. 누나 예뻐. 같이 놀자. 나도 인형 만질래. 치, 누가 너랑 놀아? 저리 가. 네 콧물이 내 인형에 묻잖아.
누나 나빠. 그래도 누나가 제일 예뻐. 근데 이 녀석이 집요했습니다. 제가 어딜 가든 꼬리처럼 따라다녔어요. 학원 갈 때도 몰래 따라왔다가 아버지한테 혼났죠. 심지어 화장실 앞에서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누나 똥 싸 이러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좀 소름 끼쳤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한 건 없었어요. 중학생이 되니 키가 저보다 커졌는데 행동은 여전했죠. 명절마다 가족 모임마다 늘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됐을 때는 더 심해졌어요. 제 학교까지 찾아와 누나 밥 사줘 이러더라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준호가 수연이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 그러게 말이야. 아니 내 딸이 그렇게 예쁜가? 아니 내가 봐도 며느리감이야. 수연아, 그냥 아저씨 며느리 해라.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넘겼어요.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 진심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그랬대요. 그것도 매일같이 잔소리 했다더라고요. 야, 준우야, 너 수연이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평생 독신으로 살 거야? 아버지도 참, 누나가 절 남자로 안 봐요. 동생으로만 보고. 그럼 네가 남자로 보이게 만들어. 해병대 아들이 그것도 못하냐? 내가 너 나이 때는 여자들이 줄을 섰다. 아버지가 해병대지. 전 아닌데요. 아이, 그리고 그 시대랑 지금이랑 달라요. 이 자식이 변명만 하니까 수연이한테 무시당하지. 당장 헬스장이라도 등록해. 웃기죠? 아들 연애 코치하는 시아버지라니요. 근데 더 웃긴 건 그게 먹혔다는 거예요. 저도 참 한심하지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코찔찔이가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장미꽃 백송이를 들고 저희 회사로 찾아왔죠. 점심시간에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요. 로비에서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누나, 수연씨, 저 진심이에요. 제가 수연씨 없으면 못 살아요. 제발 저랑 사귀어 주세요. 저 평생 수연씨만 생각했어요. 야, 이준호, 너 미쳤니? 수연 씨? 누나라고 안 불러? 내가 너 보고 넌 그냥 동생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일어나, 사람들 다 쳐다본다고. 동생 아니에요. 저 남자예요. 누나가 좋아하는 남자가 되고 싶어요. 안 일어날 거예요. 누나가 오케이 할 때까지. 너 지금 일하는데 찾아와서 뭐 하는 거야? 회사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부장님도 저기 계시고. 제발 그만하고 집에 가. 부장님이든 사장님이든 회장님이든 상관없어요. 전 누나만 있으면 돼요. 근 3년을 일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새벽 6시에 커피 들고 나타나서 출근길 바래다 주고 제 생일마다 케이크 들고 나타나고요. 한 번은 제가 감기 걸렸다고 SNS에 올렸더니 새벽에 죽 들고 집에 왔어요. 경비 아저씨가 불쌍하다고 올려 보내주셨다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당시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한테 찾아가서 헤어지라고 했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500만 원 줄 테니 헤어지라고 했답니다. 돈도 없으면서요. 미친놈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3년이면 걔도 주인을 알아본다잖아요. 저도 결국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걔한테 넘어간 거였죠. 사귀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이 자식 거짓말이 특기더라고요. 제 친구들 만날 때마다 새로운 거짓말이 나왔어요. 어머, 수연아, 남친이 삼성 다녀? 뭐? 얘가 뭐라고 했어? 아까 화장실 가면서 자기가 삼성전자 대리라고.
연봉도 꽤 된다고 하던데? 그런데 그 나이에 대리가 되나? 나중에 남편 붙잡고 물어봤죠. 내 친구들한테 왜 명문대 나왔다고 거짓말해? 대학 중퇴했으면서. 아이, 그게 누나 친구들 다 대기업 다니잖아.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까 봐. 그래서 대기업 다닌다고 거짓말한 거야? 백수면서? 누나, 내가 잘못했어. 근데 누나 앞에선 내가 너무 작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그때 남편이 울면서 말했어요. 사실 우리 집 내가 중학생 때까지는 진짜 잘 살았잖아. 아버지 사업도 잘 됐고 상가도 있었고. 근데 한순간에 다 망했잖아. IMF 때 완전 쫄딱 망했어. 사람들이 나 보는 눈이 확 바뀌더라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누나는 몰라. 그래서 거짓말이라도 하고 싶었어. 누나 친구들한테만은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 그렇다고 거짓말을 해? 그게 더 한심한 거야. 알아.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로. 누나, 나 버리지 마. 아, 그때 차라리 버렸어야 했는데요. 동정심이 문제였어요. 불쌍해 보여서 안아줬더니 평생 개고생길이 열렸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웹툰 작가가 되겠대요. 태블릿 사달라, 강의 들어야 한다 난리였죠. 누나, 나 이번엔 진짜야. 웹툰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알아? 억대 연봉도 가능해. 너 그림은 그릴 줄 알아? 그래서 학원 다니려고. 6개월이면 데뷔 가능하대. 아니 누나, 이번만 믿어줘. 제가 수백만 원을 들여서 장비랑 학원비 다 대줬어요. 아이패드 프로에 애플 펜슬, 한 달에 40만 원짜리 학원까지요. 1년 후 보여준 작품이 뭔지 아세요? 누나, 드디어 완성했어. 내 인생작이야. 어디 한번 볼까? 스토리 보고 잠깐 멈췄어요. 김치를 먹고 초능력을 얻은 주인공이 외계인과 싸운다. 이게 전부였거든요. 어때? 대박이지? 아, 요즘 K컬처 열풍이잖아. 이거 완전 대박 날 것 같아. 그래. 그림은? 여기 있어. 1년 동안 매일 8시간씩 연습했어. 봤더니 뭐랄까. 솔직히 제가 발로 그려도 그것보다 잘 그릴 자신이 있었습니다. 공모전에서 당연히 떨어졌죠. 그런데 이 남자가 전화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누나, 심사위원들이 못 알아본 거야. 내 작품이 너무 시대를 앞서가서 지금은 이해 못하는 것 같아. 고흐도 살아생전엔 인정 못 받았잖아. 그때 확신했습니다. 아, 이놈이랑 살면 내가 미치겠구나 하고요. 그렇게 만화 그리기는 때려쳤죠. 그러더니 이번엔 공무원이래요. 누나, 9급 공무원. 이건 진짜 현실적이야. 나 같은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 이번엔 좀 현실적이네. 2년만 준비하면 돼. 요즘 공시생들 평균이 3년인데 나는 똑똑하니까 2년이면 충분해. 또 2년을 날렸죠. 학원비만 300만 원. 인강은 따로 또 200만 원이요. 매번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마지막 시험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시락까지 싸줬는데 말이죠. 한 번은 가채점 했더니 과락이더라고요. 누나, 이번엔 진짜 아깝게 떨어졌어. 몇 점이었는데? 국어 68점, 영어 72점, 한국사 65점, 그럼 붙은 거 아니야? 행정학이 38점이었어. 꽈락이면 아무리 다른 과목 100점이어도 떨어지는 건데 아깝긴 뭐가 아까워요. 진짜 억울한 게 행정학만 아니었으면 붙었을 텐데.
2년 공부하고 38점이면 그냥 안 맞는 거야. 아니야. 찍어도 40점은 나온다던데 내가 운이 없어서. 찍어도 40점인데 38점. 이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찍는 것보다 못했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럼 찍찍을 했냐. 어? 뭐? 그렇게 남편은 1년간 무직으로 지냈어요. 저는 31살, 남편은 27살이 됐죠. 준호야, 나 이제 결혼도 해야 돼. 너는 결혼 상대가 아니다. 누나,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잖아. 열심히? 4년 동안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어? 나 더는 못 기다려. 그때 남편이 급하게 말했어요. 택배 할게. 당장 내일부터 택배 일 시작할게. 누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로 다음 날부터 택배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죠.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2달, 1년이 지나도 계속 일했어요.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월급 날마다 저한테 와서 통장 들고 자랑했어요. 누나, 봐. 이번 달은 280만 원 벌었어. 다음 달엔 300만 원도 가능할 것 같아. 그래, 잘했네. 누나, 나 변했어. 진짜로 조금만 기다려줘. 결혼 자금 모을게. 2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비 오나 눈 오나 택배 상자를 날랐죠. 솔직히 감동받았습니다. 아,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연애 6년 만에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14K 반지와 2년간 모은 돈을 보여주면서요. 누나, 이거 봐. 2년 동안 택배하면서 모은 돈이야. 3천만 원. 이 반지도 내 돈으로 샀어. 우리 결혼하자. 나 정말 변했어. 진짜 3천만 원 모았어? 매달 120만 원씩 꼬박꼬박 모았어. 누나, 이제 나 믿어줘. 평생 열심히 살게. 14K 반지, 솔직히 초라했죠. 하지만 그 남자가 생전 처음으로 자기 돈으로 산 거였어요. 2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택배 나르면서 모은 돈이었고요. 그래서 받아줬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준비했어요. 제가 모은 돈 다 털었죠. 남편은 자기가 모은 돈으로 가전제품이랑 가구 샀어요. 신혼여행도 다녀왔고요. 제주도 3박 4일이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이후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며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우리 준호가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했다니까 동창들이 다들 놀라더라. 4살이나 많다고. 여보, 그만해. 수연이 기분 나쁘겠어. 뭐가 나빠? 사실이잖아. 33이면 노처녀지. 우리 준호는 아직 29인데 수연이가 아주 땡 잡은 거지. 어머니, 요즘 33은 젊은 편이에요. 젊긴 뭐가 젊어? 애는 빨리 낳을 수나 있겠어? 우리 준호만 불쌍하지. 시어머니는 손해보는 결혼했다고 계속 불만이셨어요. 시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집사람이 원래 입이 거칠어서. 괜찮습니다, 아버님. 그러더니 며칠 후 이번엔 시어머니가 용돈 얘기를 꺼냈어요. 수연아, 너 제약회사 다닌다며? 돈 많이 벌지? 네 시어머니 용돈 좀 넉넉히 줘야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이요? 왜? 아까워? 네가 내 귀한 아들 데려갔잖아.
엄마, 200만 원은 너무 많아. 내가 한 달에 280 버는데. 시끄러워 이놈아. 돈도 못 버는 게 자랑이냐? 웃기지 않습니까? 남편 택배 월급이 280만 원인데 말이죠. 그냥 조용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수시로 시댁으로 저를 불렀어요. 수연아, 주말마다 와서 청소하고 가. 내가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어. 매주요? 당연하지. 우리 때는 매일 시댁에 갔어.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산다. 저를 아주 호구로 보았나 봅니다. 제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시어머니는 제 출근 시간에 맞춰서 매일 전화했어요. 새벽 6시 30분 정각이었죠. 알람보다 정확했습니다. 초장에 제 길을 꺾으려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수연아, 오늘 퇴근하고 우리 집 들러. 김치 담가야 해. 어머니, 저 오늘은 야근이 있어서. 야근? 넌 시댁이 먼저지 회사가 먼저니? 무슨 말을 해도 한 번에 이해하는 법이 없어. 이런 전화가 매일 몇십 분씩 이어졌어요. 끊으려고 하면 버릇 없다고 난리였죠. 더 황당한 건 신혼집 무담 침입이었어요. 어느 날 퇴근했더니 집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여보, 내 명품 가방이랑 화장품 어디 갔어? 어? 글쎄. 시어머니가 고가의 선물들을 싹 쓸어 갔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집안을 어질러 놓고 갔어요. 시어머니 친구 모임도 압권이었어요. 수연아, 오늘 점심에 나 모임 있다. 와서 계산해. 회사는요? 반차 쓰면 되잖아. 효도하는 셈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7명이 먹고 50만 원이 나왔어요. 제 카드로 계산하면서 시어머니가 친구들한테 자랑했죠. 우리 며느리가 돈을 잘 벌어서 맨날 사준다니까. 부럽네. 근데 나이가 좀 많다며? 그러니까 나이가 있어서 내가 손주를 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 우리 준호만 불쌍해. 제 앞에서 대놓고 이러는 거예요. 남편한테 하소연했지만 이놈이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제 방식대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남편한테도 새 비번은 절대 비밀이라고 신신당부했죠. 여보, 이 비번은 아무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 알았어? 누나, 우리 엄마한테도? 당연히 안 돼. 에이, 어떻게 그래. 알려달라고 하면. 만약 알려주면 다음 비번은 너도 모르게 될 거야. 이해했어? 어? 이해했어.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역시나 집에 못 들어갔다고 난리더라고요. 수연아, 왜 집 비번이 왜 안 돼? 준호 그 자식은 내가 비번 알려달라고 하니까 전화를 그냥 끝내. 비번 뭐니? 김치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어머니, 요즘 우리 아파트에 도둑이 기승이래요. 그래서 비번 바꿨어요. 그럼 나한테 알려줘야지. 어머니, 경찰이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말래요. 가족도 조심하래요. 가족? 내가 도둑이라는 거야? 그때 제가 아주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최근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제 명품 가방이랑 화장품이 싹 없어졌거든요. 그것도 대낮에요. CCTV 확인해서 그 도둑 꼭 잡아서 콩밥 먹일 거예요. 신고도 했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 도둑이 들었다고? 네, 그것도 뻔뻔하게 대낮에 들어와서 비싼 것만 골라서 가져갔어요. CCTV에 다 찍혔대요. 경찰이 곧 잡을 거래요. 절도죄로 전과자 되겠죠? 그런 일이. 어머니,
혹시 낮에 저희 집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 못 보셨어요? 어머니도 가끔 오시니까 조심하세요. 그 도둑이 또 올지도 모르니까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래? 도둑이 들었다고? CCTV에 찍혔다고? 네, 경찰이 곧 잡을 거래요. 아주 선명하게 찍혔대요. 꼭 감옥에 넣으라고 탄원서까지 올리려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빨리 잡혔으면 좋겠네. 네, 어머니. 근데 정말 이상해요. 그 도둑이 비번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설마 우리 가족 중에 비번 알려준 사람이 있나? 그럴 리가. 누가 그런 짓을 해? 시어머니가 쩔쩔매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끊으마. 그 후로 시어머니가 집에 무단 침입하는 일은 없어졌어요. 비번도 절대 안 물어보더라고요. 제 물건들도 더는 안 건드렸고요. 누나, 우리 엄마가 요즘 왜 집에 안 와? 글쎄, 바쁘신가 보지. 속으로는 엄청 웃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제게 속았다는 것을 안 시어머니가 또 새로운 수를 썼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죠. 수연아, 지금 당장 해운대 땡땡 호텔로 와. 급해. 어머니, 저 지금 회사예요. 회사가 중요해? 시어머니가 중요해? 빨리 와. 안 오면 나 진짜 큰일 나. 지금요? 제가 회의 중인데. 빨리. 시어머니가 호텔로 부르는 이유 뻔히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고급 레스토랑에 시어머니랑 친구 6명이 있더라고요. 이미 샴페인까지 다 마신 상태였습니다. 우리 며느리야. 돈 잘 번다니까. 제약회사 부장이야. 어머, 부장이면 연봉이 상당하겠네. 그럼, 그래서 맨날 나한테 용돈도 주고 이렇게 밥도 사주고. 근데 나이가 좀 많다며? 애는 낳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아들이 불쌍해. 젊은 여자였으면 벌써 애가 둘은 있었을 텐데. 저번이랑 또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친구분들에게 똑같이 제 흉을 보는 듯했어요. 제 앞에서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계산서를 보니 87만 원이 나와 있었어요. 수연아, 계산해. 저는 일부러 잔액이 5만 원밖에 없는 체크카드를 꺼냈어요. 네, 어머니. 카드를 긁었더니 당연히 잔액 부족이 떴죠. 손님, 이 카드는 한도 초과입니다. 왜 이러지? 아, 맞다. 그리고 저는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혼신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번 달에 남편 카드값이랑 어머니 용돈 드리고 제사 비용도 다 제가 냈잖아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없어요. 뭐? 야, 갑자기 왜 이래? 남편이 요즘 택배도 잘 안 나가서 돈을 못 벌어요. 제 월급으로만 살아야 하는데 어머니 100만 원의 용돈에 시댁 생활비에 매일 이렇게 비싼 음식 드시고 저한테 계산하라고 하시니 돈이 없어요. 저희 부부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네가 언제 나한테 용돈을? 시어머니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위가 돈을 안 번다고? 며느리한테 용돈을 100만 원이나 받는다고? 그런데 생활비까지? 에휴, 며느리가 불쌍하다.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야, 뭔 소리야. 우리 아들 돈 잘 벌어. 어머니, 택배 일당이 하루에 8만 원인데 한 달에 20일 나가도 160만 원이에요. 그마저도 요즘은 허리 아프다고 일주일에 3일만 나가요. 친구들이 시어머니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그럼 며느리 돈으로 아들이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용돈까지 받아?
미안해서 어떻게 그걸 받아. 미숙이 네가 너무하다. 그래 맞아. 오히려 며느리한테 용돈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카드를 꺼냈어요. 내가 낼게. 뭘 그런 걸로 울고 그래. 계산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속삭였어요.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내 친구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 건데. 됐어. 그냥 가. 그 후로 시어머니가 친구 모임에 부르는 일은 없어졌어요. 아마 친구들한테 놀림 받았겠죠. 속으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한 시어머니가 복수를 준비했나 봐요. 그 주 금요일 저녁에 전화가 왔죠. 수연아, 내일 우리 집 와. 김장하는 날이야. 김장이요?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라 매년 하는 거야. 아침 8시까지 와.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시댁으로 갔어요. 혼자 갔지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바로 물었어요. 준호는 왜 혼자 왔어? 준호는 저희 부모님 집에 갔어요. 뭐? 사돈 댁에? 왜? 남편까지 와서 김장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 그건 뭐 잘했네. 마당을 보니 시어머니가 펼쳐놓은 배추가 산더미였어요. 어림잡아도 100포기는 되어 보였습니다. 빨리 시작해. 오늘 안에 다 끝내야 돼. 이게 몇 포기나 돼요? 100포기야. 얼마 안 돼. 누가 저렇게 김치를 많이 먹나요? 뻔했어요. 일부러 저 골려주려고 많이 준비한 겁니다. 그때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친정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일부러 스피커 폰으로 크게요. 아빠, 나 지금 시댁인데 배추가 100포기나 절여져 있어. 뭐? 100포기? 혼자 다 하라고? 응, 그런가 봐. 아빠, 나 여기서 늦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마요. 기름통 닦는 건 준호한테 다 시키면 돼. 준호 왔어. 지금 청소하고 있다. 아, 그래요?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준호가 거기서 지금 뭐 한다고? 기름통 청소를 한다고? 네, 저도 여기서 김장 100포기 하는데 준호도 못할 건 없죠. 아니, 사위가 무슨 처가에서 그런 일을 해. 100년 손님도 몰라? 100년 손님. 어머니, 며느리는 시댁 일해도 되고 사위는 처가 일하면 안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거 차별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공평해야죠. 저는 여기서 김장 100포기, 남편은 거기서 200리터 기름통 200개 청소.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뭐? 200통? 됐다. 오늘 김장 안 해. 그냥 가. 네? 갑자기요? 그냥 가라고. 그리고 준호도 당장 집으로 불러. 아, 네. 남편한테 연락할게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시댁을 나왔어요. 하지만 친정에는 연락하지 않았죠. 남편은 계속 친정에서 일하게 뒀어요. 집에 와서 TV 보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나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 아버님이 계속 일 시키시는데. 좀만 더 있다가 와. 거의 끝났대. 누나는 김장 벌써 끝났어? 응. 어머니가 오늘은 그냥 가라고 하셔서. 뭐? 그럼 나만 일하고 있는 거야? 그날 저녁 늦게 남편이 돌아왔어요. 기름때 묻고 파김치가 되어서요. 누나, 너무해. 나만 하루 종일 일했잖아. 고생했어. 나도 안타깝다. 시어머니는 그 후로 김장하라는 말을 안 했어요. 제가 또 남편을 친정에 보낼까봐 무서웠겠죠. 그리고 얼마 뒤였어요. 갑자기 남편이 택배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죠. 누나, 나 허리가 너무 아파.
더는 못하겠어. 허리? 병원 가봤어? 병원 갈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택배는 그만둘래. 이러다가 허리 완전 못 쓰겠어. 또 백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후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누나, 나 유튜버 할래. 요즘 유튜버가 대세잖아. 유튜버? 너 진심이야? 유튜브로 억대 연봉 버는 사람들 많잖아. 나도 할 수 있어. 뭘 찍을 건데? 일단 시작해보면 뭔가 나오겠지. 젊을 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제발.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도 젊을 때 한번 해보겠다는데 뭘 하겠어요. 그래, 해봐. 대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고마워, 누나. 이번엔 진짜 성공할게. 편집 학원비 300만 원, 카메라 200만 원, 최신 컴퓨터 200만 원, 또 제가 다 사줬죠.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유튜브 채널조차 안 만들었더라고요.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있길래 뭐 하나 봤더니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너 유튜브 언제 시작할 거야? 그게 지금 게임 유튜버 준비 중이야. 게임 실력을 먼저 키워야 해. 뭐? 게임 유튜버? 게임 방송이 제일 인기 많잖아. 나 요즘 랭킹 많이 올랐다? 그때 제가 폭발했어요. 야, 너 지금 장난해? 그동안 게임만 했다고? 게임 유튜버 준비라니까. 준비는 무슨, 그냥 게임만 한 거잖아. 제가 남편 등짝을 때렸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당장 제대로 된 일 구해. 아니면 택배라도 다시 해. 누나, 때렸어? 때렸어. 또 놀면 또 맞을 거야. 당장 일 구해. 남편이 울먹이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누나, 너무해.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 게임하는 게 노력이야? 알았어. 일 구할게. 그 무렵 저는 혼자 꾸준히 집 대출금을 다 갚고 있었어요. 혼자 아둥바둥 살고 있던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놈이 더 큰 사고를 칠 줄은요. 남편을 때린 지 일주일 후였어요.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찾아왔죠. 누나, 나 할 게 생겼어. 이번엔 진짜야. 뭔데? 소방관 되려고. 안정적이고 명예로운 직업이잖아. 소방관? 그거 체력 시험 엄청 힘든데? 그래서 독서실이랑 헬스장 다닐 거야.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할게. 또 시작이구나 싶었지만 그래도 소방관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만 해도 아직 남편이 젊으니까 앞으로 무엇을 하면 먹고 살아야 할지 방향을 못 잡는다 생각했죠. 알았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고마워, 누나. 이번엔 진짜 붙을게. 처음 몇 달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새벽에 헬스장도 가고 오후에는 독서실도 가고 드디어 정신 차렸나 싶었죠. 시험 100일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마침 회사 점검으로 일주일간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점심 같이 먹으려고 독서실에 깜짝 방문했죠.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공부하느라 못 봤나 보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요. 남편이 어떤 여자랑 바짝 붙어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랐죠. 누나! 여기 왜? 밥 먹으려고 왔지. 여자가 황급히 남편에게서 떨어지더니 독서실로 뛰어갔어요. 도망치듯이요. 누구야? 글쎄,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붙어 다녀? 그게 엘리베이터가 좁아서 그런 거야. 오해야. 뭔가 수상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남편이 계속 땀을 흘리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밥 먹자.
근데 나 오늘 약속이 있어서. 약속? 누구랑? 스터디 모임이야. 다 같이 밥 먹기로 했거든.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면 되겠네.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하기로 해서. 누나는 집에 가. 더 수상했어요. 남편이 절 피하려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집에 와서 생각할수록 이상했어요. 그 여자 표정, 남편의 당황한 모습.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제 직감은 틀린 적이 없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독서실 앞에서 감시를 시작했죠. 아침 일찍 독서실 건물 앞에 차를 댔어요.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제가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독서실로 들어갔죠. 점심시간이 되자 뭔가 결정적인 장면을 봤어요. 남편이 그 여자랑 나오는데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나오더라고요. 연인처럼 다정하게요. 둘이 식당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마주보고 웃더라고요. 남편이 여자 입에 반찬을 넣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아, 이 남자가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이나 하고 있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혼자 생각했죠. 화가 나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냉정했어요. 오히려 시원했다고 할까요? 머릿속으로 모든 계획을 세웠어요. 이혼 준비, 증거 수집, 재산 정리. 차근차근 준비하기로 했죠. 일단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누나, 나왔어. 오늘 공부 엄청 열심히 했어. 그래? 수고했네. 시험 준비 잘 되고 있어. 이번에 꼭 붙을 것 같아. 그래, 잘 될 거야. 속으로는 비웃었죠. 공부는 무슨, 불륜이나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놔야 했어요. 독서실에 직접 들어가서 조사하기로 했죠. 다음 날 점심시간, 독서실 카운터로 갔어요. 총무가 대학생 같아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자리가 없어서 대기해야 해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냈어요. 사실 제가 찾는 사람이 있는데요. 도와주시면 이거 드릴게요. 네? 저는 그런 거 안 받는데. 이준호라고 여기 다니죠? 총무가 당황하더라고요. 이준호 씨요? 네, 다니시는데. 제가 그 사람 아내예요. 남편이랑 자주 다니는 여자분 있죠? 네? 아내분이시라고요? 알고 계시죠?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저도 알아야 대처를 하죠. 총무가 한참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두 분이 너무 대놓고 그러셔서 다들 알아요. 대놓고요? 네, 매일 같이 밥 먹고 손도 잡고 저는 그냥 둘이 연인인 줄 알았어요. 씁쓸했죠. 독서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저만 몰랐다니요. 그 여자분 이름은 최지민이에요. 23살이고요. 23살? 그렇게 어려요? 네,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무원 시험 준비한대요.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고시원이요? 어디? 여기서 5분 거리에 있는 해바라기 고시원이요. 20만 원을 총무에게 줬어요. 고맙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주시고요. 혹시 또 뭐 아는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그런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익숙하거든요. 다음 날 그 여자를 미행했어요. 정말 고시원에 사는지 확인하려고요. 오후 1시쯤 남편이랑 그 여자가 독서실에서 나왔어요. 둘이 고시원으로 향하더라고요.
해바라기 고시원으로 올라갔죠. 그리고는 1시간 후에 나왔어요. 모텔비도 없어서 고시원에서 그런다니요. 정말 한심했습니다. 이제 나를 배신한 이놈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했습니다. 아주 잘 없애버려야 했죠. 며칠 더 지켜본 결과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했어요. 매일 낮 1시에 고시원으로 가더라고요. 딱 점심시간이었죠. 그래서 특별한 계획을 세웠죠. 그날 아침 남편에게 3단 도시락을 싸줬어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불고기, 계란말이, 잡채, 김치볶음, 고기 반찬에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웠죠. 우와, 누나, 도시락이야? 갑자기 왜? 공부하느라 힘들잖아. 먹고 힘내. 고마워. 진짜 맛있겠다. 사실 그 도시락에는 하재를 넣었어요. 설사가 나오게 하는 약이요. 음식에 섞어서 티도 안 나게 넣었어요. 음식 준비하며 1개 넣고 2개 넣고 넣다가 남편 생각이 나니 화딱지가 나서 다 털어 넣어버렸죠. 먹고 아주 제대로 싸버려라. 먹고 20분이면 화장실 직행이지요. 난 12시부터 저는 상간역 고시원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예상대로 1시에 남편과 여자가 들어갔죠. 저는 1층 관리실로 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고시원 총무님이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방금 들어간 여자 몇 호실이에요? 네? 누구신데요? 그런 건 말 못하죠. 저는 지갑에서 50만 원을 꺼냈어요. 사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알려주시겠어요? 사실 지금 들어간 여자 방에 제 남편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 남자 아내고요. 네? 거기 사는 여자랑 제 남편이랑 2사람이 불륜 중이에요. 지금 제가 그 2 연놈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알려주시겠어요? 조용히 말 안 해주시면 제가 다른 방법을 쓰고요. 303호인데. 고마워요. 그럼 잠깐 나가서 밥 드시고 오세요. 1시간만 자리 비워주세요. 안 됩니다. 자리 비우면 안 돼요. 총무님, 말려들기 싫으시면 잠시만 자리 비워주세요. 형사 사건은 아니죠? 그럼요. 걱정 마세요. 제 말에 총무가 급히 50만 원을 받고 나갔어요. 아마 그때 제 얼굴이 진짜 무시무시했나 봐요. 3시간 후에 올게요. 진짜 큰일은 내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조용히 처리할게요. 참, 지금 여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니요. 낮 시간엔 없죠. 그래요? 여기 사는 분들 대부분 일용직이라 낮엔 다 일하러 가고 없어요. 그래서 둘이 낮 시간에 여기서 불륜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낮에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럼 지금 여기서 뭔 난리가 나도 아무도 모르겠네요. 네? 네. 총무가 나가자 저는 303호 앞으로 갔어요. 복도에 있던 의자를 하나 가져왔죠. 고시원 방문이 안에서 밖으로 밀어서 여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문고리에 의자를 딱 끼워놨습니다. 절대 못 열게요. 그리고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났죠. 뭘 하는지는 뻔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둘이 붕가붕가를 하는 거였죠. 15분쯤 더 지나니 소리가 바뀌었어요. 배가 갑자기... 오빠, 괜찮아? 화장실 가야 해. 급해. 문을 열려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당연히 안 열렸죠. 문이 왜 안 열려? 뭐야, 잠긴 거야? 밀어도 안 돼.
아니, 뭔가 막혀 있어. 둘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아니, 문 좀 열어주세요. 총무님, 총무님, 여기 문이 안 열려요. 총무는 여기 없다, 이 새끼들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음성을 변조해서 말했어요. 남자처럼요. 알아서 열고 나오세요. 문이 안 열린다니까요. 뭔가 막혀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화장실 급해요. 그럼 참아보세요. 엉덩이에 뭘 끼든가. 소리 죽여 웃었습니다. 남편이 다급해졌어요. 아이, 제발! 화장실 진짜 급해요! 배가 너무 아파요! 아이씨!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아, 오빠. 나 너무 배가 아파. 저는 대답 안 했어요. 그저 핸드폰으로 클래식 음악을 틀었어요. 쾌변을 돕기 위해서요. 문 열라고요! 문! 아이씨! 30분이 지났어요.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씨, 안 돼. 진짜 못 찾겠어. 여기 요강 없어? 요강이 왜 있어? 오빠, 참아. 조금만. 나도 못 참겠어. 못 참아. 나 진짜 나올 것 같아. 둘이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어요. 발로 차기도 했죠. 살려주세요, 제발. 아이, 저 화장실 좀요. 누구 없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1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둘 다 울면서 빌었죠. 제발, 한 번만, 화장실만. 오빠 뭐라도 해봐. 나 진짜 어떡해. 넌 왜 창문도 없는 방을 골랐어? 아이씨.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아이씨, 안 돼. 오빠 이게 뭐야? 둘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서로 싸우는 소리도 들렸죠. 참다 결국 사고가 난 모양이었어요. 고시원 방엔 화장실이 없거든요. 창문도 없고요. 둘이 이제는 절규하고 있었어요. 그때쯤 제가 문을 열어줬어요. 의자를 치우고 뒤로 물러섰죠. 문이 벌컥 열리고 남편이 튀어나왔어요. 화장실로 달려가려다가 저를 보고 멈췄죠. 누나? 안녕? 즐거웠어? 해피타임? 여자도 나왔는데 정말 끔찍한 몰골이었어요. 둘 다 옷이며 온몸이 엉망이었죠. 화재가 제대로 효과를 본 거였습니다. 제가 슬쩍 방안을 봤는데 완전 똥아수라장이었어요. 저는 바로 남편과 상간녀가 헐벗은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똥아수라장이 된 방과 함께요. 남편이 막으려고 했어요. 누나, 찍지 마, 제발! 제가 남편 뺨을 후려쳤어요. 더러운 새끼야. 만지지 마. 야, 이혼하자. 누나, 한 번만. 남편은 뭐라 말을 하려다가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화재가 아직도 효과가 있었나 봐요. 여자가 방에서 나와서 빌기 시작했어요. 언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부모는 시골에서 힘들게 돈 벌어서 너한테 보내는데 너는 여기서 상간녀나 하고 있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한심하다. 네 부모님이 알면 뭐라고 하실까? 여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발요. 왜? 우리 엄마가 이런 거 알면 그날로 죽어요. 심장이 약하셔서. 우리 부모님도 알게 될 거고 지금 화장실 간 저놈 부모님도 다 알게 될 텐데 왜 너희 엄마만 몰라야 돼? 뭐 특별해? 제발요. 다 말할 거야. 네 엄마한테도. 여자가 울며 불며 빌었어요. 그러더니 으쓱거리더니 여자도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뒤늦게 남편도 따라왔죠. 저는 현관에서 막았습니다.
이혼 소장 보낼 테니 짐 빼고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이 뭐라 하려 했지만 저는 문을 닫았죠. 그리고 바로 집 비번을 바꿨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에게 동영상을 보냈어요. 남편의 외도 현장이었죠. 이혼한다는 메시지와 함께요. 다음날 시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을 잡아다가 골프채로 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였대요.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불륜 증거가 확실해서 쉽게 끝났어요. 위자료 5천만 원을 받기로 했죠. 남편은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결국 시아버지가 대신 줬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와 친정 아빠에게 엄청 사과했어요. 자식 잘못 키워서 죄송하다고요. 상간녀한테도 소장을 보냈어요. 상간녀 고향 부모님 집으로요. 그쪽 집도 발칵 뒤집어졌겠죠. 딸이 서울에서 공부한다더니 유부남이랑 불륜이 나 있으니까요. 그것도 고시원에서 똥아수라장을 만들었다는 걸 알았을 테니까요. 부모님이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어요. 3천만 원 받기로 합의했죠. 시골 부모님이 논 팔아서 마련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6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남편은 백수가 됐고 시어머니는 저를 원수처럼 여긴대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시원했죠. 드디어 그 지옥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집은 완전히 제 것이었어요. 대출금도 다 제가 갚았으니까요. 남편 이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친구들이 말하더라고요. 잘했다고. 진작 헤어졌어야 했다고요. 다들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지금은 혼자 잘 살고 있어요. 가끔 시아버지가 안부 전화를 하시죠. 미안하다고, 잘 지내냐고요. 남편은 지금도 백수라고 들었어요. 상간녀는 고향으로 내려갔대요. 서울에서 더는 못 있겠다고요. 돌이켜보면 참 어이없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웹툰 작가, 공무원, 유튜버, 소방관. 꿈만 바꾸다가 결국 불륜이나 저지른 남자. 그래도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요. 처음부터 한심한 사람은 끝까지 한심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새 출발을 했습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해요. 오히려 더 행복하죠. 그 지옥 같은 6년. 이제는 추억도 아닌 그냥 해프닝이에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